가을비디 완연한 어느 해 10월, 북한산 인수봉에서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암벽 등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지요. 아내의 로프가 풀렸습니다. 눈앞에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락사고로 결론 내렸고 사건은 그렇게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5해가 지난 어느 봄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녀의 뼈가 나타납니다. 인수봉이 아니었습니다. 추락 지점과는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전혀 다른 방향의 깊은 계곡이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두개골에는 추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산이 5년 동안 품고 있었던 한 여자의 진실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해 가을, 주말이던 어느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각 서울 도봉경찰서 형사과에 한 통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떨어졌습니다. 인수봉에서요. 로프가 풀리면서 그대로.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말과 말 사이에 긴 침묵이 끼어들었지요. 신고를 접수한 당직 경관은 곧바로 형사계로 내용을 넘겼고 담당이 된 것은 수사 경력 15년 차의 이정우 형사였습니다. 이정우 형사는 살집이 묵직한 체구의 과묵한 성격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도봉경찰서에서 굵직한 사건이라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쳐갔지요. 그는 전화 내용을 메모한 종이를 한번 훑어본 뒤 후배 형사 둘을 데리고 곧장 우이동 방면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날 북한산은 더없이 맑았다고 합니다. 10월 중순의 하늘은 높고 투명했고 인수봉을 감싸고 있던 단풍은 막 절정을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등산객도 제법 많았던 날이었지요. 그 가운데 인수봉 정상 부근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소식은 이미 하산하는 등산객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정우 형사가 인수봉 등반로 입구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10월의 해는 빨리 기울지요. 수색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등반로 초입의 너럭바위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하네스를 아직 몸에 두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요. 그가 바로 신고자 강도연이었습니다. 나이 34, 체격이 건장한 편이었고 착용한 등반 장비를 보면 꽤 경험이 있는 산악인으로 보였습니다. 이정우 형사가 다가가 신분을 밝히자 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수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말한 지수, 윤지수는 강도연의 아내이자 같은 산악회 소속의 암벽 등반가였습니다. 32살의 나이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산악회에서도 알아주는 실력파 클라이머였다고 합니다. 이정우 형사는 현장에서 강도연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강도연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전날인 금요일 밤, 부부는 우이동의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인수봉 등반을 할 계획이었지요. 토요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6시 반쯤 민박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인수봉 등반로에 도착한 것은 7시 무렵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로프를 묶고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수봉 서쪽 루트를 탔어요. 지수 씨가 선등을 서겠다고 했습니다. 선등이란 두 사람이 로프로 연결되어 오를 때 앞서서 올라가는 역할을 말합니다. 더 위험하고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한 자리이지요. 지수 씨가 한 20m쯤 올라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로프가 확보물에서 빠졌는지
몸이 뒤로 기울더니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강도연은 이 대목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래쪽 수풀이 워낙 깊고 가파른 곳이라 내려가서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곧바로 다른 등반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하산하여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정호 형사는 진술을 받으면서 동시에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강도연이 가리킨 추락 예상 지점은 인수봉 서쪽 사면 아래였습니다. 그쪽은 암벽 아래로 가파른 너덜지대가 이어지다가 울창한 잡목숲과 바위 틈으로 연결되는 지형이었지요. 사람이 떨어지면 수풀에 걸리거나 바위 사이에 끼어 육안으로는 찾기 어려운 고지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10월의 해는 5시 반이면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하지요. 이정호 형사는 곧바로 소방서에 산악구조대 출동을 요청했고 추락 예상 지점 일대에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해가 지기까지 발견된 것은 윤지수의 것으로 보이는 등반 장비 일부뿐이었습니다. 인수봉 서쪽 사면 중턱쯤에서 카라비너 하나와 슬링 한 가닥, 그리고 찢어진 장갑 한 짝이 나왔을 뿐이지요.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인 일요일,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방 산악구조대와 경찰 기동대, 그리고 인근 산악회 자원봉사자까지 합쳐 5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인수봉 서쪽 사면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팎의 너덜지대와 바위 틈, 수풀 속을 일일이 뒤졌지요. 가을 산은 아름다웠지만 수색하는 이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바닥을 헤치고 바위 틈 사이사이를 들여다보며 일렬로 서서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에도 사흘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색이 나흘째로 접어들자 수색대 안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0m 높이에서 추락했다면 아무리 수풀이 깊다 해도 반경 500m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나 북한산의 지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봉 아래에는 크고 작은 바위가 미로처럼 얽혀 있고 빗물이 흘러만든 좁은 골짜기들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지요. 시신이 바위 틈 깊숙이 빠져 들어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낙엽이 쌓이고 흙이 밀려 내려오면 사람의 흔적은 놀라울 만큼 빨리 자연 속에 묻히곤 하니까요. 이정호 형사는 수색이 이어지는 동안 주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부부가 묵었던 우이동 민박집 주인에게 확인을 했지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조용히 쉬시더라고 했고 토요일 새벽에 일찍 나가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건 당일 인수봉에 있었던 다른 등반팀도 탐문했지만 직접 추락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몇 등산객이 오전 중에 인수봉 서쪽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것 같다는 정도의 불확실한 진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수색 기간 내내 현장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민박집에서 나와 수색대 인근에 있었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구조대원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급히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은 지수의 것이 아니었거나 의미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수색 닷새째 되던 날, 이정호 형사 앞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윤지수의 언니였습니다. 35살로 지수보다 3살 위인 그녀는 동생의 실종 소식을 듣고 대전에서 급히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형사님, 정말 떨어진 게 맞습니까? 윤지혜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정호 형사는 조심스럽게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지요. 동생이 인수봉 서쪽 루트에서 떨어질 리가 없어요. 윤지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인수봉을 몇 번이나 올랐는지 아세요? 수십 번입니다.
서쪽 루트는 그 애한테 동네 뒷산 산책길 같은 곳이에요. 초보자도 아니고 그 루트에서 로프가 빠졌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이정우 형사는 윤지혜의 말을 메모하면서도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베테랑에게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력이 뛰어난 산악인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사고를 당하는 일은 드물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동생분이 평소 걱정되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정우 형사가 물었습니다. 윤지혜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자세한 건 말 안 하더라고요. 지수가 원래 속을 잘 안 터놓는 아이니까. 그런데 그게 왜요? 설마 떨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이정우 형사는 윤지혜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의 머릿속에도 약간의 의문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20m 높이에서 추락했는데 시신이 나오지 않는다. 분명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의문은 의문일 뿐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수색은 보름 넘게 이어졌습니다. 범위를 넓혀 인수봉 동쪽 사면과 백운대 방향까지 수색했지만 윤지수의 흔적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초가 되자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지요. 인수봉 서쪽 루트 암벽 등반 중 로프 이탈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 시신 미발견. 추락 사고로 추정하여 종결 처리. 이정우 형사는 사건 기록을 정리한 파일을 서류함에 넣으면서 윤지혜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수가 그 루트에서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 말을 떠올리면서도 그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시신이 없고 목격자가 없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윤지수는 북한산의 가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5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이 종결 처리된 뒤에도 윤지혜는 동생의 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같은 생각만 되풀이했지요. 지수가 인수봉 서쪽 루트에서 떨어질 리가 없다. 그 아이의 실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믿지 못할 것이라고요. 윤지수는 대학 시절부터 암벽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체육교육과에 재학하던 20살 때 교내 산악부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서울의 한 사회인 산악회에 가입했지요. 그 산악회 이름은 하늘산악회였습니다. 회원이 40여 명쯤 되는 중견 규모의 모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암벽 등반을 전문으로 하는 인원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윤지수는 그 10명 안에 드는 클라이머였지요. 하늘산악회 회장 송명주는 지수의 등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송명주는 사건 당시 나이 39으로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한 뒤 산악 전문 장비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국내 암벽 등반 동호인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윤지수를 처음 가르친 것은 지수가 하늘산악회에 가 들어왔을 무렵이었지요. 지수는 타고난 클라이머였어요. 사건이 종결된 뒤 송명주는 윤지혜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각이 남달랐지요. 바위를 읽는 눈이 좋았고 무엇보다 꼼꼼했어요. 확보물 세팅을 단 한 번도 대충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수봉 서쪽 루트라면 눈 감고도 오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이 로프가 빠져서 떨어졌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지혜는 송명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지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러나 의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도 없었지요. 이정우 형사도 나름의 성의를 다해 수사했지만
사고가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산의 지형은 복잡했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산악사고가 전례 없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윤지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전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가끔 서울에 올라와 도봉경찰서에 들르는 것이 전부였지요. 혹시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추가 수색 계획은 없는지 묻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진전 없음. 그 사이 강도연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반년쯤 지난 이듬해 봄, 강도연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내 윤지수 명의의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였지요. 이 보험은 사건이 일어나기 석 달 전인 그해 여름에 가입된 것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5억 원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 즉 배우자인 강도연 본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보험의 설계사가 다름 아닌 강도연 자신이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강도연의 본업이 보험 설계사였으니 자기 가족의 보험을 직접 설계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었지만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망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지요. 윤지수는 아직 실종 상태일 뿐 법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진단서나 법원의 실종 선고가 필요했는데 실종 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어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보험금 청구를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지혜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째 되던 해 봄이었지요. 대전에 있는 윤지혜에게 한울산악회의 한 회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회원은 조심스럽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첫째, 강도연이 아내의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것. 둘째, 강도연이 산악회 후배인 김다은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것. 김다은은 사건 당시 27살이었던 지수보다 5살 아래의 한울산악회 후배였습니다. 키가 크고 활달한 성격의 여성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강도연과 함께 다니는 모습이 회원들 사이에서 목격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윤지혜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사라진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청구하고 다른 여자와 어울리고 있다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사고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윤지혜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낸 뒤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봉경찰서가 아니라 강도연을 직접 찾아갔지요. 당시 강도연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는데 신발장 위에 놓인 여자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것이 아니었지요. 보험금을 청구했다면서요? 윤지혜의 첫마디에 강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님, 그건 오해예요. 절차상 확인만 한 겁니다. 지수가 죽은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절차를 확인해요? 그리고 김다은 씨는 뭡니까? 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지혜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지요. 그녀는 돌아서며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는 끝까지 알아낼 겁니다. 그러나 윤지혜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경찰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없었고 사건을 뒤집을 힘도 없었지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동생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윤지혜의 분함과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지수가 실종된 지 꼭 3년이 되던 해가을, 강도연은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사유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듬해 봄, 강도연은 김다은과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윤지혜는 대전 자택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여자가 들어앉은 것도 참기 어려웠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에서 떨어져 죽은 아내의 자리에 같은 산악회 후배가 들어왔다. 사고 석 달 전에 5억 원짜리 보험을 들었다.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윤지혜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했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윤지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시신도 없이 떨어졌다고 결론 내린 그 사건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윤지혜는 혼자서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저녁이면 식탁에 앉아 공책을 펼쳤지요. 지수가 한울산악회에서 올랐던 등반 기록을 하나하나 적었고 지수가 받았던 산악 관련 자격증과 교육 이력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인수봉 서쪽 루트의 난이도에 관한 자료를 산악 잡지에서 찾아오려 붙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강도연의 보험 가입 시점과 김다은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이 알게 된 것들을 날짜 순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공책 한 권에 빼곡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윤지혜는 믿었습니다. 그 공책은 대전 자택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송명준 역시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울산악회 회장으로서 지수의 실종 이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자신이 잘 아는 루트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루트에서 확보물이 빠질 일은 없어요. 송명준은 나중에 최민수 형사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만 그것은 아직 몇 해 뒤의 일이지요. 세월이 흘러 지수가 사라진 지도 5해가 지났습니다. 윤지혜의 공책은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고 강도연은 김다은과 강북구의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으며 이정우 형사는 다른 사건들에 파묻혀 윤지수의 이름을 떠올릴 일이 거의 없었지요. 모두가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윤지수가 다시 세상 앞에 나타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뼈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그것도 인수봉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말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북한산 비봉능선 아래쪽 계곡에서 등산로 정비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서울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추진한 탐방로 개선 사업의 일환이었지요. 비봉 방면 등산로는 오랫동안 정비가 되지 않아 일부 구간이 유실된 상태였고 특히 계곡 하단부에 나무 데크와 징검다리를 새로 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계곡 하단부에서 기초 공사를 위해 땅을 파던 인부 한 명이 삽질을 멈추었습니다. 이거 뼈 아닙니까? 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 조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 뼈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산속에서 야생동물의 뼈가 나오는 일은 드문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조금 더 파내자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길고 굵은 대퇴골 하나가 흙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 옆으로 갈비뼈 여러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공사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인부들은 삽을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요. 현장 감독은 잠시 망설이다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1시간 뒤 인근 경찰서 소속 경관 2명이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4월의 북한산은 진달래가 한창이었습니다. 능선 위로는 연분홍빛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만 계곡 아래는 아직 겨울의 그늘이 남아있는 듯 서늘하고 어두웠지요. 유골이 발견된 자리는 큰 바위 2개가 나란히 서 있는 틈새, 그 아래쪽 토사가 쌓인 고지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바위 사이에 무언가를 밀어넣지 않는 한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경관들이 현장을 확인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를 올렸고 그날 오후 감식반이 출동했습니다. 감식반은 주변 반경 10m를 통제한 뒤 조심스럽게 발굴 작업에 들어갔지요. 해가 기울 무렵까지 수습된 유골은 두개골을 포함한 뼈 대부분이었습니다. 야외에서 여러 해 동안 노출된 상태라 연부 조직은 완전히 소실되어 있었고 일부 뼈는 풍화가 진행된 상태였지요. 옷은 거의 사가 없어졌지만 합성 섬유 소재의 옷 조각 일부와 등산화 바닥 고무창이 유골 근처에서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식반이 주목한 것은 유골의 위치였습니다. 이곳은 비봉 능선 아래 계곡이었습니다. 북한산의 서쪽 사면이지요. 인수봉은 북한산의 동북쪽에 있습니다. 두 지점 사이의 직선거리만 해도 2km가 넘었고 사이에 여러 개의 능선과 골짜기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인수봉에서 추락했다면 그 시신이 비봉 능선 아래 계곡에서 발견될 수는 없습니다. 빗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거리도, 방향도 아니었지요. 이곳에 유골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곳에서 죽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곳에 가져다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식반은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열흘 뒤에 나왔습니다. 유골의 주인은 여성이었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추정되었고 키는 162cm 안팎이었지요. 사망 후 경과 시간은 약 4년에서 5년 사이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에서 결정적인 소견이 나왔습니다. 좌측 측두부, 그러니까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 함몰 골절이 있었습니다. 골절의 형태는 높은 곳에서 바위에 부딪혀 생기는 방사상 골절과는 확연히 달랐지요. 좁은 면적에 강한 힘이 집중된 흔적. 법의학 감정관은 이렇게 소견을 적었습니다.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형성된 함몰 골절로 판단됨. 추락에 의한 손상과는 양상이 상이함. 추락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맞은 것이었습니다. 이 감정 결과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에 보고되었을 때 사건을 배정받은 것은 최민수 형사였습니다. 최민수는 당시 36살, 수사 경력 12년 차의 중견 형사였지요. 덩치가 크지는 않았지만 눈매가 날카롭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끈질긴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최민수 형사는 유골 감정 보고서를 읽고 곧바로 실종자 대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지요. 여성, 30대 초반, 약 4, 5년 전 실종, 북한산 일대. 대장을 넘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수봉 등반 중 실종된 윤지수라는 이름이 바로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최민수 형사는 윤지수의 치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유골의 치아와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유골은 윤지수였습니다. 5년 만에 윤지수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채로. 최민수 형사는 원사건 기록을 도봉경찰서에서 가져와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사건 기록은 종이 파일 한 권 분량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윤지수 실종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서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지요. 남편 강도연의 진술 조서, 수색 일지 보고서, 발견된 장비 파편 사진, 민박집 주인의 참고인 진술서, 그리고 사건 종결 보고서. 최민수 형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지요. 인수봉 서쪽 루트에서 추락했다고 신고했는데 유골이 나온 곳은 비봉 능선 아래 계곡이다. 직선거리로만 2km가 넘는다. 추락사고라면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에는 둔기 타격 흔적이 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최민수 형사는 기록 파일을 덮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이 사건을 추락사고로 종결한 이정우 형사를 탓할 생각은 없었지요. 시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잡을 것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유골이 나왔고 위치가 맞지 않았으며 타격 흔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최민수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5년 전 윤지수 실종 사건, 살인 혐의로 재수사를 건의합니다. 재수사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그해 5월 초였습니다. 최민수 형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윤지혜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윤지혜의 전화가 울린 것은 5월의 어느 오후였지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윤지혜 선생님이시지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 최민수 형사입니다. 동생분 윤지수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윤지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지요. 늘 자신이 찾아가서 물어봐야 했고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경찰 쪽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것도 도봉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에서 말입니다. 지수. 찾았습니까? 네,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지혜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지요. 어디서요? 비봉 능선 아래 계곡입니다. 비봉이요? 윤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반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북한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수봉에서 떨어진 사람이 비봉 아래에서 발견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러면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까? 최민수 형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골의 두개골에서 타격에 의한 골절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윤지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지수의 얼굴, 인수봉의 바위, 강도연의 뒷모습, 그리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의심. 그 모든 것이 뒤엉킨 채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윤지혜는 교무실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서랍 속의 그 공책을 떠올렸습니다. 지수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담아둔 그 공책을요. 5년 동안 혼자서 한 글자 한 글자 채워 넣었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기록을요. 형사님,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지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의 기다림이 드디어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수사는 윤지혜의 공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올라온 윤지혜가 최민수 형사에게 건넨 것은 낡은 표지의 대학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모은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지수의 등반 경력, 인수봉 루트 정보, 강도연의 보험 가입 사실, 김다은과의 관계에 대한 메모. 글씨는 또박또박하면서도 곳곳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었는지가 느껴졌지요. 최민수 형사는 공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윤지혜에게 말했지요. 선생님, 이 기록 덕분에 수사 방향이 한결 분명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민수 형사의 재수사는 네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당일의 목격자를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인수봉에는 강도연과 윤지수 외에도 여러 등반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5년이라는 시간이었지요. 그 시절 인수봉을 오르던 사람들을 어떻게 찾는다는 말입니까? 최민수 형사는 서울 일대의 산악회를 하나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을 인수봉 등반 기록이 남아있는 산악회를 추적한 것이지요. 산악회마다 회원 명부와 등반 일지가 있었고 꼼꼼한 산악회일수록 언제 어디를 올랐는지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최민수 형사는 마침내 단서를 잡았습니다. 강동구에 소재한 한 산악회의 등반 일지에 그날 인수봉 동쪽 루트 등반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인수봉. 최민수 형사는 그날 등반에 참가한 회원 4명을 한 명씩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었던 당시 40 중반의 남성 회원의 진술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인수봉 동쪽 루트를 올랐는데 서쪽 루트 쪽으로 두 사람이 함께 오르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보통 맞은편에서 누가 오르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거든요. 확보물 꺼는 소리, 로프 당기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그날은 유독 서쪽이 조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회원도 비슷한 증언을 했지요. 하산할 때 서쪽 루트 쪽에 남자 한 명이 혼자 있는 건 봤어요. 하네스를 메고 있었는데 함께 오르는 파트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올랐다는 강도연의 진술과 맞지 않는 증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박집 주인의 재탄문이었습니다. 우이동의 그 민박집은 5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도 건강하게 살아 계셨지요. 나이가 70을 넘기셨지만 기억력이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가을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벌인 일을 할머니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박을 운영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최민수 형사가 그날 금요일 밤에 대해 물었을 때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날 밤에 소리가 났었어요. 어떤 소리요? 다투는 소리 같은 거요. 남자 목소리가 크게 나더라고. 여자 목소리도 들렸는데 그건 좀 작았어요. 오래 이어지진 않았고 한 2, 3분. 그러다 조용해졌어요. 최민수 형사는 눈이 번쩍 뜨였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경찰에 하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처음 왔던 형사님이 물었을 때는 조용히 쉬시다 새벽에 나가셨다고만 했어요. 부부싸움이야 남의 집 일이니까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까? 최민수 형사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5년 전 이정우 형사에게 이 한마디만 전해졌더라면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증언이 나온 것은 다행이었지요. 세 번째는 보험 가입 경위였습니다. 윤지혜의 공책에 적혀있던 보험 가입 사실을 추적한 최민수 형사는 해당 보험 회사를 방문하여 계약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가입일은 사건이 일어나기 정확히 석 달 전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윤지수, 사망보험금은 5억 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란에는 강도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자기 가족의 보험을 직접 설계하는 것 자체는 업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자신의 실적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최민수 형사가 주목한 것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외곽의 중소형 아파트 한 채 값에 맞먹는 5억 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은 중학교 체육교사인 아내의 소득 수준이나 가정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지요. 월 보험료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최민수 형사는 강도연의 다른 보험 계약도 조회해 보았습니다. 강도연 자신은 사망보험금이 1억 원짜리 보험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요. 아내에게만 5배나 높은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수사는 김다은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윤지혜의 공책에는 김다은이라는 이름 옆에 물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교제가 시작되었는지 윤지혜도 정확히는 몰랐던 것이지요. 최민수 형사는 한울산악회 회원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이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억이 흐릿한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몇몇 회원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강도연 씨와 김다은 씨가 둘이서 따로 만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해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기 산행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둘이 먼저 나간 적도 있었고요. 여름에 혹서기 특별 산행 때 둘이 아예 안 온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른 회원이 두 사람을 홍대 근처 카페에서 같이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해 봄부터 여름까지. 그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반년에서 넉 달 전의 시기였습니다. 보험 가입이 여름이었고 사건은 가을이었지요. 최민수 형사는 사무실 벽에 시간순으로 종이를 붙여 나갔습니다. 봄, 김다은과의 교제 시작. 여름, 아내에게 고액 생명보험 가입. 가을 금요일 밤, 민박집에서의 다툼. 가을 토요일, 아내 추락 신고. 그리고 유골이 발견된 위치는 인수봉이 아닌 비봉능선 아래. 종이들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것은 우연의 나열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순서도처럼 보였습니다. 최민수 형사는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갔습니다. 봄부터 김다은과 교제를 시작했다. 여름에 아내에게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 가을에 아내와 함께 인수봉에 올랐다가 아내가 추락해 실종되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같은 날 인수봉에 있던 다른 등반팀은 두 사람이 함께 오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전날 밤 민박집에서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5년 뒤 인수봉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의 계곡에서 아내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두개골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나하나는 정황이었지만 모두 합치면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최민수 형사는 송명준도 다시 만났습니다. 송명준은 최민수 형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사건이 있기 한 달쯤 전이었을 겁니다. 9월 정기 산행 때였어요. 지수가 저한테 슬쩍 물었어요. 도연 씨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자기한테 갑자기 잘해주는 것도 그렇고 보험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그때는 그냥 부부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송명준은 말을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해 9월 최민수 형사는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유골의 위치, 두개골의 타격 흔적, 사건 당일 목격 부재, 전날 밤의 다툼 소리, 사건 직전의 고액보험 가입, 그리고 사건 이전부터의 불륜 관계. 6개의 정황 증거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도연. 이제 남은 것은 물증이었습니다. 최민수 형사에게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요. 5년 전 인수봉 중턱에서 발견된 등반 장비 파편. 그것이 도봉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아직 남아있을까? 만약 남아있다면 그 장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프가 정말 등반 중에 풀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손상된 것인지. 진실은 그 로프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최민수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그해 10월 최민수 형사는 도봉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 그 보관실은 습기가 차고 형광등이 어두웠지요. 오래된 사건의 증거물들이 번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최민수 형사는 보관 대장을 넘기며 그해의 기록을 찾았고 선반 안쪽에서 밀봉된 비닐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카라비너 하나, 슬링 한 가닥,
찢어진 장갑 한 짝, 그리고 잘린 로프 한 토막이 들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인수봉 서쪽 사면 중턱에서 수거된 것들이었지요. 이정우 형사가 추락 사고의 증거로 수거해둔 것이었지만 사건이 사고로 종결되면서 정밀 감정 없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수 형사는 이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정 의뢰했습니다. 감정 요청 사항은 하나였지요. 로프의 절단면이 자연 마모에 의한 것인지 도구에 의한 것인지를 감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1월 초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국가수 감정관의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로프는 나일론 소재의 등반용 이중 로프였고 절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두 가지 양상이 동시에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었지요. 로프 내부 심선의 절단면은 깨끗했습니다. 섬유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한 번에 잘린 형태였지요. 그러나 바깥쪽 외피는 불규칙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 마모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겉면만 거칠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관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로프 내부 심선은 칼날 또는 이에 준하는 날카로운 도구로 사전에 절단되었으며 외피는 의도적으로 마모를 가장한 흔적이 관찰됨. 등반 중 자연 손상에 의한 파단으로는 볼 수 없음. 누군가가 등반 전에 로프를 미리 잘라놓고 겉보기에는 마모된 것처럼 위장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 로프가 실제 추락에 사용된 것은 아니었지요. 윤지수는 인수봉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요. 이 로프는 추락 사고를 꾸미기 위해 인수봉 중턱에 일부러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장 공작을 하면서도 로프를 미리 절단해 놓는 치밀함을 보인 것이지요. 이제 정황 증거에 물증까지 더해졌습니다. 12월 초 최민수 형사는 강도연을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소환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강도연은 처음에는 담담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시간에 맞추어 출석했지요. 김다은과 재혼한 뒤 강북구에서 성북구로 이사한 상태였고 보험 설계사 일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 마주 앉은 강도연에게 최민수 형사는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인수봉 서쪽 루트에서 아내분과 함께 등반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같은 시간대에 인수봉 동쪽 루트를 오른 등반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원들은 서쪽 루트에서 두 사람이 함께 오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도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수습했지요. 동쪽에서 서쪽이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확보물 꺼는 소리, 로프 당기는 소리. 그날 서쪽은 유독 조용했다고 하더군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수 형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전날 밤 우이동 민박집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름에 아내분 명의로 5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셨지요. 설계사가 본인이시고요. 제 직업이 보험 설계사니까요. 가족 보험을 직접 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본인 보험은 1억 원짜리 하나뿐이시더군요. 강도연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최민수 형사는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의 유골이 발견된 위치 말입니다. 인수봉이 아닙니다. 비봉 능선 아래 계곡이었습니다. 직선거리로 2km가 넘는 곳이지요. 인수봉에서 추락한 사람이 어떻게 비봉 아래 계곡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골의 두개골에서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인수봉 중턱에 방치된 로프에서는 도구로 사전 절단한 뒤 마모를 위장한 흔적이 확인되었고요. 최민수 형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강도연 씨 아내분은 인수봉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최민수 형사는 나중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체감으로는 1시간 같았지만 실제로는 2, 3분이었을 것이라고요. 강도연의 자백은 그날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가 진술한 범행의 전모는 이러했습니다. 그해 봄, 산악회 후배 김다은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생각했지만 재산 문제와 체면 때문에 쉽게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 설계사로서의 지식을 이용해 아내의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여름에 지수 명의로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가을에 등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부부는 우이동 민박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강도연은 지수의 물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지수가 깊이 잠든 뒤 강도연은 민박방 안에서 지수의 머리를 등산용 망치로 가격했습니다. 지수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지요. 비봉능선 아래 계곡의 바위 틈에 지수의 몸을 밀어넣고 낙엽과 흙으로 덮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 5시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강도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등반 장비를 챙기고 인수봉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잘라놓은 로프 토막과 슬링, 카라비너를 인수봉 서쪽 사면 중턱에 흩어 놓았지요. 마치 등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도록 말입니다. 혼자 인수봉 정상 부근까지 올랐다가 하산한 뒤 오후 늦게 아내가 추락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감추어 온 비밀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듬해 1월 중순, 최민수 형사는 강도연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지요. 체포 소식을 전해들은 윤지혜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너무 많이 울었기에 이제는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해 봄, 윤지혜는 서울로 올라와 동생의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국가수에서 감정이 모두 끝난 유골이 돌아온 것은 3월이었지요. 윤지혜는 작은 함에 동생의 뼈를 담았습니다. 함이 놀랄 만큼 가벼웠다고 나중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건강하고 씩씩하던 아이였는데 이제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워져 돌아왔다고요. 윤지혜는 유골을 대전 근교의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부모님 자리 옆이었지요. 지수야, 이제 됐다. 납골당을 나오며 윤지혜가 중얼거린 그 말을 함께 온 최민수 형사는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민수 형사는 창 밖으로 스쳐가는 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윤지수는 영원히 산에서 떨어진 불운한 여자로 남았을 것이라고요? 비봉능선 아래 계곡에서 등산로 정비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유골은 아직도 바위 틈에 묻혀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산은 끝내 비밀을 품고 있지 못했습니다. 북한산의 봄바람이 불 때 그녀의 뼈는 세상 밖으로 나왔고 거짓된 로프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혼자서 공책을 채워나간 언니가 있었기에 진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지요. 윤지수는 추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은 그녀를 잊지 않았고 시간은 결국 거짓을 견디지 못했습니다.